자, 이제 해커스 기출 특강 OX 두 번째 시작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특강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푼다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양한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어보고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풀어보면 그러면 예상 문제집으로 가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경찰 승진 문제로 가는데도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되드릴 거다. 몇 문제 안 되지만요, 그래도 이런 것들 좀 풀어주는 거랑 안 풀어주는 게 막상 다른 문제 풀어볼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은요, 기본 틀만 잡히면 그거랑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거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미 특강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으니 간단하게 하고 이제 문제를 들어갈게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뒤에서 좀 보자, 다시 한번 이거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8번 1회차 8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설명은 잘못한 거 아니고요. 자, 뭐라고 그랬다? 국가기관, 국민, 주체. 국가기관인 경우는 주체성이 없어요. 그 다음 국민인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 사안을 보니까 검사하고 누가? 경찰하고 얘 신병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국가기관끼리 논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 영역에서 싸우는 건 아니지 않냐. 아니, 사람 신병 잡아놓을 거냐 풀어줄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해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검사나 경찰이라면 그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국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할 수 없다? 헌법소원 제기 못해. 왜? 국민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기관을 뭐라고 그랬어? 지금 공권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다시 한번 볼게요.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 미납자에 대한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거는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 헌법소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관련 기출.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에 의해서 검거된 벌금 미납자에 대한 신병 업무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이다, 공권행사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아까 좀 이렇게 해설하다가 잠깐 스톱을 했고 다시 설명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답이 동그라미인데 X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면서 이게 왜 X야? O지?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거 O예요, O. 혹시라도 X라고 써져 있는 프린트물 받으신 분들은 O로 고치시면 되고, O라고 돼 있는 거 그 프린트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O입니다. O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공권력 주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회차 들어갑니다. 2회차도 좀 어려워요. 2회차는 특히 뒷부분은 쉬운데 앞부분이 어렵더라고. 앞부분이 좀 어려워. 앞부분이 좀 설명할 내용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1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 핵심은 기본소가 두꺼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소라도 잘 알면 돼. 그러니까 틀 이해하고 구조적인 면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같은 내용 갖고 한 10번 응용해서 막 변형 출제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본소에 다 집어넣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를 제대로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번 문제 여러분들 틀릴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보세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 유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라고 했는데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야?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헌법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어찌 보면 헌법 해석의 지침도 아니고요. 또 둘째 줄도 문제가 있어요.
헌법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지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라고요?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때 헌법에 맞게끔 입법자의 취지나 목적 이게 아니라 헌법이 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법자의 취지나 목적대로 해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난이도 없게 나오려다 보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뭐라고요? 헌법에 맞게끔 법률 해석한다. 입법자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해석하는 걸 목적론적이라고 해석이라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근데 이거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요즘 잘 쓰는 말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2번 볼게요. 2번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형식재판 얘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공소기각하잖아. 그러니까 실체는 뭐야? 얘가 유죄냐 무죄냐 따지는 걸 우리가 실체재판이라고 하죠. 유무죄. 형식재판은 공소시효가 도과돼 버렸어. 또는 고소를 취소해버렸어. 친고죄인데 이러면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한번 봐봅시다. 군인사법에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는 건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될 만한 그 상당히 어떤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뭐다? 이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봐봐요. 형사부상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수업 때도 설명했을걸? 형사부상에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무죄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형식재판을 받았어. 예를 들어 공소기각 고소를 취소해버린 거야. 봐봐. A가 B를 강간했는데 얘가 피고 얘는 피해. 근데 진범인 C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B가 얘 고소한 걸 취소하겠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얘를 고소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고소가 취소됐으니까 얘 형식재판으로 끝났겠지만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얘는 끝까지 갔으면 무죄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죄 받을 사람.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될까? 당연히 형사부상 해줘야지. 다시 형사부상은 구금돼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 해주거든요. 이때 무죄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 이게 없었다면 고소 취소가 없었다면 진범이는 딴 놈이기 때문에 끝까지 갔으면 무죄 받을 사람 이런 사람도 뭐 해줘야 된다? 형사부상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셋째 줄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소 취소와 같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포함한다고 해석을 해야죠. 이게 지금 잘못이래. 그러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관련 판례 한번 볼게요.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의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나중에 무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얘는 형사부상 해줘. 얘는 무죄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결국 뭐다?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도 어렵습니다. 영토권. 이거 어디 나오냐면 한일 어업협정에 나와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했죠.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놨어. 물고기를 같이 잡는다고 해서 영토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는 거다? 기본권이야. 기본권. 이건 긍정하겠다는 거야. 영토권도 기본권입니다. 그건 긍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놨더라도 이거는 뭐라는 거야? 영토권 침해 아니다. 독도를 무슨 일본 땅이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기본권이다. 이 말은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솔직히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더 어렵게. 판례는 이 영토권에 대해서 진짜 특이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순경에서 좀 오반데 이런 말을 해. 이게 뭔 말이야? 이 땅을 네가 가져라. 일본아 네가 가져라. 이거를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다. 대부분 기본권은 여러분들 개인의 기본권이에요. 개인의 기본권. 근데 이 영토권만 특이하게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국민투표 같은 걸로 결정해야지. 물론 이게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줄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전체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 개개인이 이렇게 뭐 그냥 내가 결정했어. 야 일본 독도 가져가.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특이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영토권은 뭐라고요? 기본권. 근데 특이성이 있어. 뭐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야. 국민 전체가 갖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선 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영토 그 권리구제의 전제 조건으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하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위에 복잡 다다한 내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영토권도 기본권이야 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밑에 관련 판례도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X라고 해야 되겠죠. X. 그리고 관련 판례도 뭐다? 결국 영토권은 기본권이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쉽네. 연금은 민법의 상속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연금까지 뭐 사촌까지 줘야 돼. 우리 상속은 사촌까지도 주거든. 죽으면 뭐 존비속이 없어. 부모님 안 계시고 그다음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촌까지 주는데 연금은 꼭 그러지 않아야 된다. 제도가 다르니까 달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5번.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그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틀린 게 뭐야? 여러 개 쭉 보니까 직업공무원제도 있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의 필수가 뭐다? 직업공무원제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오답으로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에서 이제 직업공무원제도 들어갔으니까 X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외고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학생들의 성적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절대평가를 할 거냐, 상대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판례는 뭐냐면 그거는 정부가 추구하는 바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꿨다고 해서 이거는 신뢰보호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뭐 옛날 같으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를 많이 키웠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신뢰를 침해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7번. 법률 조항의 불명확성이 인정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그 불명확성이 치유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X예요. 어떤 것이 불명확하더라도 사건이 자꾸 많으면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여기에 해당해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밝혀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이거나 경찰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란물 되게 애매하죠. 근데 판례가 밝혀주잖아요. 뭐 성기 모형의 뭐 이런 자위기구나 이런 게 되냐 안 되냐 그 판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판례가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치유될 수 없다 X. 그래서 관련 판례도 계속 집적이 되면 가능해, 치유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이거 8번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쉽게 풀었어요.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는데 복잡한 거 볼 것도 없어. 딱 내 눈엔 넷째 줄이 보여.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진정소급입법인데 합헌 이거 딱 2개밖에 없어. 뭐 친일반미적, 그 다음에 5.18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위헌이어야 되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했으니까 X. 뭐 부당한급된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간단하게 진정소급입법이야. 그러면 친일 5.18 있냐 없냐 보면 돼.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X. 그 다음 9번입니다. 현행헌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돼야 되며 분배의 방법과 소유와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는 건 헌법 전문 문제죠. 명시하고 있다, 명문화되어 있다, 다 헌법 전문 문제야. 근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외워야 돼. 그게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이미 카페에 올려드렸잖아. 그 수강후기 쓰신 분들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런 건 여러분들이 MP3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외워야 된다는 거야. 헌법 조문이 130개인데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게 한 50개밖에 안 돼요. 그건 외워야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사니까 느낌이 와. 헌법 121조에 뭐라고 돼 있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돼 있고 소작을 한데 임대차랑 위탁경영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이건 건국헌법 내용이다 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 없다. 결국 뭐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X입니다. 10번. 오늘날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이 가장 바람직하다. 맞아. 문화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지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는 옳고 어떤 문화는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문화가 잘 성장하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지 한번 봐요. 문화 그 자체에 있다. 조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X지. 자, 오늘날 문화국가의 문화 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1번입니다. 쉽다. 한미무역협정, 한미 FTA는 셋째 줄 말이 되어 헌법 개정에 해당한다. 우리는 어느 조약도 헌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요. 우리 책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뀌다 보니까 기존 법의 신뢰, 기존 법을 지속될 거라고 신뢰하는 건 어렵다. 이건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환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 질서와 기존 질서 사이에 상충이 불가피하다. 근데 모든 권리, 모든 신뢰를 보여준다. 이 객관식에서 모든 들어가면 거의 틀려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13번이네. 1, 2, 3번만 어렵고 나머지는 좀 풀만하네요. 그죠? 자, 13번. 곡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이게 어디냐면 MBC 얘기하는 거예요. MBC. 방진협이 가장 많이 출자한 데가 MBC거든요. 이런 MBC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데 못 될 게 뭐 있어요. MBC는 공법인도 아닌데. 사법인은 원래 돼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없다. X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뭐 내용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또 나왔다. 지자체장. 이런 사람 나오면 뭐야? 이중적지 묻는 거죠. 이중적지. 자, 지자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신이 주민 소환을 당하고 있어. 공무단위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이런 경우도 헌법소원을 총괄할 수 없다.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X. 이거는 맞아요. 내가 지금 주민 소환 당하고 있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뭐가 문제되는 거야? 주민의 복리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지금 잘리냐 안 잘리냐 지금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공무단위권이라는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의 여기죠. X. 그 다음 15번.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우리 이것도 봤어. 아무리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이게 공권력 작용이 아니야. 예를 들어 국가도 책상이나 의자도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헌법소송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맨 끝에 줄을 보시면 돼요.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잔인하게도 이런 얘기를 해. 현역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아? 안 돼. 그것도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리고 군대 가는 건 의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공익이야. 전 공익 싫어요. 전 어디 가고 싶다? 현역 가고 싶어요.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권리로서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포함된다 그러면 X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7번 갑니다. 배아 생성자라고 돼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정자랑 난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배아가 되죠. 그죠? 자궁에 착상한 다음에 배아가 되는데, 자, 착상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권 주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배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난치병을 해결하는 어떤 대상으로 쓰거나 유전병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처분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건 누가 갖는다? 생물학적 부모가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야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엄마 아빠가 난자와 정자로 뭐요? 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를 만든 게 아니라 배아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뭐 유전용으로라든지 뭐 둘이 뭐 예를 들어 큰오빠가 지금 유전병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연구하는 데 쓰거나 이런 거는 아니 부모가 결정하는 거지. 배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혹시 텔레파시로 얘기할 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18번이 조금 어려워.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미혼모 시설을 동시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고 되는데 말 더럽게 어렵게 됐다. 저는 헌법이 이런 게 짜증이 나요. 뭐가? 한글인데 와 복잡해. 똥인지 된장인지 딱 보여야 되는데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뭔 말하는지 문제를.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어떤 단체가 있는 거지. 단체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거야. 뭐? 입양을 담당하는 단체, 입양을 담당하지 않는 단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졌지? 자, 미혼모자 복지시설. 미혼모자 복지시설을 입양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뭐는 너는 해도 된다. 왜 이런 차별을 해? 당연히 평등권에 문제가 있겠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지. 근데 판례는 합헌이라고 그래요. 느낌이 좀 와요? 입양을 하는 단체잖아. 그러면 미혼모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아기를 볼 때마다 아가야 엄마랑 같이 가자. 내가 진짜 죽을 고생을 해도 너는 키울게. 근데 여러분들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애 키우기가 쉽나? 어렵지. 돈은 누가 벌어? 이 어린애기 와 육아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야. 키우고 싶어. 내 새끼인데. 근데 너무 힘들어. 내 나이는 너무 젊어. 얘 데리고 있으면 10도 못 갈 것 같아. 또 어떡하지? 계속 고민할 때마다 뭐요? 애를 생각하세요. 본인도
이래서 입양을 보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미혼모자가 엄마가 솔직히 여러분들 봐. 자기 새끼 자기가 기르는 게 가장 좋잖아. 근데 자꾸 입양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뭘 못해?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평등권을 제한해요. 다만 합헌이라는 거지. 제한해 합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한합니다. 따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19번 19번 진짜 많이 나온다. 이런 비슷한 판례가 많아. 이거 우리 수업 중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니 구속요건은 똑같은데 어떤 거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어떤 거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거야. 뭐 폭처법, 특가법. 아니 얘는 형량이 낮고 얘는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일로 가려면 구속요건이 당연히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중이 한다, 위험한 무기를 쓴다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야지. 그냥 쓰면 안 되지. 그냥 쓰면 평등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0번 갑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돼. 의사 아닌 사람이 문신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왜 몰라요?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합헌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동그라미. 21번 중요, 22번도 연결. 사실 21번하고 22번은 이게 우리 진돈지가 좀 애매해요. 통치구조라고 봐야 돼. 근데 좀 출제가 되고 있고 관련 기출로 좀 이렇게 우리 기본권에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그래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뭔 말이냐. 판례는 솔직히 3개를 알아야 돼. 물폭, 체류액, 그 다음에 직사살수. 셋 다 위헌이야. 셋 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체류액을 쏘고 직사살수를 쏘고 심지어 이때는 돌아가신 분도 계셨잖아요. 이건 안 되죠. 안 돼. 근데 이 판례가 황당하게 각하라고 한 거야. 왜? 이미 끝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포 쏘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거는 각하지. 소이익이 없어. 위헌이라고 해도. 근데 그 다음 판례들은 뭐가 소이익이 없냐. 이 사건이 처음 판례거든. 이 뒤로도 계속 물포를 쏘고 있단 말이야. 물에 체류액을 섞어서 쏘고 그 다음에 직사로 쏘고 다 물포잖아. 지금도 쏘고 있잖아.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잖아. 아무리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해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 이렇게 국민한테 쏘면 돼? 안 되지.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물포는 안 나왔네. 21번 직사살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써야 되고 부득이 쏘더라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넌 위헌이야. 실제로 그래서 위헌이 됐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22. 체류액을 물에 섞어서 이렇게 살수자로 쏘아버리는 거. 이거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3개가 유사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왔지만 이것도 체크하라는 거지. 이거 2개 위헌. 물포 비판 많이 받아요. 얘도 위헌이다. 왜 이거 각하야? 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 23도 중요하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런 판례 배웠거든요. 아, 이것도 3개 분리해야 되겠네. 종업원이 잘못했는데 무조건 법인이나 대표를 뭐다? 처벌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 아니 나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어. 예를 들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총무가 여자의 번호를 지가 그 명부나 이런 데서 봐가지고 그냥 계속 연락해. 내가 그걸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일탈해갖고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종업원이 이렇게 잘못한 걸 왜 대표나 법인한테 책임을 묻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
요건 합헌이야. 법인은 무생물이잖아. 무생물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종업원은 대표랑 법인이랑 별개지만 대표자는 법인하고 떼놓을 수가 없지. 법인은 뭘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지. 법인이 어떻게 움직여? 무생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하면 법인 잘못이죠. 아니,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잘못하면 삼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직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법인을 처벌하면 이거는 상관 넘는 사람 왜 상관 넘는 잘못으로 왜 법인을 처벌하냐 그래서 위헌인데, 대표자는 얘는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으면 얘를 처벌해도 괜찮습니다는 거야. 근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끼지. 선장은 그럼 대표예요? 아니면 이거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법인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대부분 해운 회사일 건데 이거는 선장이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대부분보다 대표이사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장은 뭐다? 법인이라면 이쪽에 해당한다는 거지. 선장이 왕이야, 선장이 대빵이야, 이러면 뭔 법인을 만들어 지가 그냥 운영하는 거지.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형식으로 운영될 때는 대표이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장은 어디에 들어간다? 종업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장의 잘못을 법인의 잘못을 의지한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1, 22, 23 다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잘못했네. 이때 소유자, 법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이건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4번 봅니다. 중요한데 우리 책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뭔 내용인데? 피고인이 변호인 만나는 적경교토권 헌법상 기본권이지요. 반면에 변호인이 피고인 만나는 것도 뭐다?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적경교토권은 판례가 뭐라고 그러지? 원칙은 제한 안 됩니다. 제한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원칙의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핵심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헌법상 기본권 맞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 25번입니다. 이것도 잘 체크합시다. 변호인의 졸업받을 권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권. 이 선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누구라도 뭐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법으로 제한 안 돼요. 라는 거죠. 26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걸 감청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만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감청 대상인 나한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청을 했다라는 건 나랑 통화한 사람도 다 감청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일일이 내가 통화한 사람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또 이걸 다 알려주게 되면 나야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 알려주면 너 이런 것 때문에 마약 때문에 우리가 감청했는데 감청해보니까 너 마약 아니더라. 이 정도면 되는데 상대방한테도 알려주면 상대방이 나를 뭘로 보겠어요? 감청까지 당했냐? 너 뭔 일 했냐? 이러니까 이 사람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뭔 말이야? 감청을 하면 누구만? 대상자인 나만 너 감청 당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지. 통화를 했던 상대방까지 다 일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입니다.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올렸는데요. 그 개인정보가 대부분 대학 가면 나와 있는 정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교수님들이 이제 어느 대학 나왔고 무슨 박사학위 땄고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라면 뭐 공개되고 있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8. 지문도 여러분들 개인정보긴 맞죠? 다만 지문 보면 이게 내 건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생체 정보와는 달리 그 보호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동그라미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9번 보죠. 여러분들 알지만 이 29번이 양심적 병역 거부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가 결국 나중에 뭐가 됐어? 대체복무 허용하지 않으니까 위헌이 됐는데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X다. 비례원칙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비례원칙을 쓰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과잉금지 원칙 쓰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의금지는 보통 상당히 뭐 이렇게 합헌성이 높은 거나 이런 것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헌됐는데 자의금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대체복무 위헌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의금지 썼을 리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리는 하긴 해야 돼요. 자의금지 그리고 원격 비례. 제가 박스로 만들어졌지만 좀 더 추가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 30번. 이것도 조심.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했다라는 것만 말할 뿐이지 당신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포한다 X.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하는 사람이 정당하면 반대 해석하면 아니 양심에 따라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정당하면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이거 뭐 정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군대를 가는 게 얼마나 신성한 의무입니까? 너 가고 싶어서 가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니까 가는 거잖아. 근데 안 가는 사람이 정당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 버리면 가는 놈은 뭐가 돼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너는 양심에 따라 안 간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일 뿐 가리키는 것일 뿐 네가 도덕적이고 정당해 이런 말은 아니라 군대 안 가는 게 정당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포한다 X. 31. 피해 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 학생을 장기간 출석 정지가 취해질 수 있는 즉 출석 정지 상한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봐. 학교 폭력이 있으면 누가 더 보호받아야 돼요? 가해가 아니라 피해지. 근데 아직 결론도 안 나왔는데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건 뭐야? 얘가 전학 가는지 퇴학되는지 이런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학교로 가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 거야? 피해자는 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뭐야? 학교 가지 마. 이게 오히려 맞는 거죠. 제가 볼 땐 당연히 판례 태도가 옳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2번입니다. 아까 이거 봤던 거네. 자,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고 확고한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X네. 이거 아까 봤던 거다. 그죠? 1회차에서. 33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률 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 같이 그러니까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돼. 이거는 양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법조문의 해석의 문제다. 따라서 양심에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아니 뭐 다소리 있고 소소리 있으면 소소는 무조건 비양심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심하고 상관없다. 34. 전통사찰은 일반적으로 개인은 압류나 이런 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전통사찰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국가는 되게 뭐 압류, 뭐 수용 이런 게 쉽게 개인은 어렵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은 전통사찰 압류가 거의 안 돼. 그럼 봐. 내가 채권자인데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아니 이거 압류가 안 되면 내 돈 어떻게 해? 당연히 재산권의 문제는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재산권이 문제지 종교랑은 상관없다. 아니 사찰 압류하는 거랑 종교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채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바로 재산권이랑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5번. 국립대학교 총장님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선거 관리를 누가 한대요? 선관위가 하는 것. 이거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봐도 뭐 딱히 문제 없네. 선관위가 하면 뭐 어때서요? 그죠? 그래서 선관위가 가장 중립적이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6번.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대학교 그 자율성의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있다? 학생도 될 수 있다. 이건 수업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7. 선거운동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건 누구를 뽑아주세요. 이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합니다. 그 다음 38. 이거 조금 어렵네. 사실 38번은 역시 그래.
이게 우리 기본권 내용인가? 잘 모르겠어. 완전 국회 내용인데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자, 뭔 말이냐? 이거 개수조정소위원회가 문제되거든요. 개수조정소위원회. 우리 예산이랑 이런 걸 총괄하는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위원회 중에 하나에 개수조정소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 사실 개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야가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뭐 안이 있어. 뭐 4대강이라든지 4대강이 그 몇십 조를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크게 싸워. 근데 이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화합이 안 돼. 화합이. 그러면 개수조정소위원회가 열려. 막판에, 정말 막판에 열려. 어떻게? 이거는 논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 3선 이상, 국회의원 3선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3선 4선급이 서로 모여가지고 근데 4대강 22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들어줘. 김 의원 왜 이래? 그냥 우리가 호놈에 고속철 이거 더 연장시켜 줄게. 합의하자. 그냥 좋게 하자. 이러면서 논리로 계산기 두드리기는 아닌 게 마지막까지 분쟁인 거 있죠. 이거를 퉁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퉁치는 거. 따라서 이거는 공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공개해버리면 제대로 말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포항에 그거 예산 드는 거 너무 심하잖아. 야 대통령인데 어떻게 좀 봐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정치적으로 퉁치는 거. 대신 야 니네 하면 우리도 그 광주에 뭐 하나 해줄게.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국민들이 보면 야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예산이 통과 안 돼요. 독급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개수조정소위원회는 뭐다? 마지막으로 퉁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39번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는 꼭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면 정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무슨 FTA 조약을 체결했어. 정말 중대사야. 이거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도 공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0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